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속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다수의 한인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미주 한인 정치력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기존 $20,000 이상의 결제에 대해서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60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20억 규모의 퀸즈 아스토리아 개발 계획 이노베이션 퀸즈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성폭행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1년 동안 일시적으로 폐지한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헬멧도 없이 옷 한 올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이르는 이 한 달여의 기간은 미 소매업계 연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데요.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했을지 김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뉴욕 맨해튼 거리 상공에 유명 만화 영화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96회를 맞은 이 퍼레이드는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이 지난 1924년부터 시작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마다 판촉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제는 미국 추수감사절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퍼레이드에 참석한 시민들은 스누피, 로날드 맥도날드, 요다, 스펀지밥, 미니언즈, 보스베이비 등 익숙한 캐릭터 대형 풍선 16개와 볼거리를 선보인 음악밴드 등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여느 때와 같이 열렸지만 주민들 마음 한 곳은 쓰라립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역대급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추수감사절 가족 10명 기준 만찬 비용은 처음으로 평균 $6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농무국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은 평균 $66.39로 지난해 평균 $52.59보다 26%, 약 $14 이상 비싸졌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401년째 내려져 오는 추수감사절의 전통 요리 재료인 칠면조 또한 16파운드 기준 평균 가격이 $23에서 $30로 $7 이상 급등했고 이외 모든 재료의 평균 가격 역시 상승했습니다.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 역시 소비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블랙 프라이데이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크리스마스를 거쳐 연말과 이듬해 초까지 이어지는 쇼핑 대목의 시작으로 이 기간의 쇼핑 매출은 소비 심리와 경기를 요약하는 척도가 됩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은 지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엄청난 세일이 아니면 지출을 고민하며 더 싼 물건과 더 저렴한 매장을 찾으려 합니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소매업체들 중 상당수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재고 과잉을 겪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공급망과 배송 문제 등으로 재고 부족을 겪은 경험이 있어 올해는 미리 재고를 넉넉하게 확보해두려고 노력했으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같이 휘발유와 식료품, 생활필수품, 임대료 및 기타 가계 비용이 상승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빚의 규모가 늘고 있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가가 올라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월급도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소비층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임금도 올라 크게 우려하지 않는 사람과 직격탄을 맞은 사람 등 양극화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한인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초선과 재선에 당선돼 앞으로 미주 한인 정치력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사희 기자입니다. 먼저 뉴욕에서는 맨하탄 차이나타운 일대인 주 하원 65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이 후보가 당선돼 한인 여성 최초 주의회 입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뉴욕 주 하원 40지구의 론킴 의원이 지난 2012년 한인으로는 최초로 뉴욕주 하원에 입성한 이후 6선 연임에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3선 성공의 업적을 달성한 것뿐만 아니라 한인 후보 4명이 시의원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포틀리의 피터서 시의원과 테너플라이의 데니얼 박 시의원이 나란히 승리해 모두 4선 연임을 달성했고 잉글리드 클립스 시의원 초선에 도전한 크리스 김 민주당 후보도 1위로 당선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에서는 제이슨 김 민주당 후보가 후보 4명 가운데 1위로 당선됐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11명의 한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것 외에도 주 하원 32지구의 신디 류 의원이 7선에 성공했고 킹 카운티에서 리사 매니언 후보가 첫 한인 여성 검사장에 선출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샘 박 의원이 4선에 성공했고 최근 아시안 최초로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103지구에서 초선에 도전한 홍수정 변호사는 한인 여성 최초 주 하원 의원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에서도 2명의 주 하원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1명이 검사장에 당선됐으며 일리노이에서는 사상 첫 한인 주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주 하원 최초의 아시아계 의원인 패티김 의원이 6번째 임기를 얻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영김, 미셸 스틸박 의원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고 시의회와 교육위원 선거에서 다수의 한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첫 한인 부지사로 실비아 장 루크 하원 의원이 부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또 도나 킴 상원 의원이 주 상원 14지구에서 7번째 임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밖에 위스콘신의 하원 최초 아시아계 의원이 된 프란체스카 홍, 텍사스의 최초 한인 의원으로 당선된 제이씨 제튼 의원, 미주리에서 재선에 성공한 에밀리 웨버 의원 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월마트에서의 총격 참사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도 총격으로 학생 4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NBC 뉴스는 필라델피아 북서쪽 오버브룩 고등학교 인근 옥스퍼드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조기 하교를 하던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은색 SUV를 타고 가면서 모여있던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피해자는 15세 여학생 2명과 16세 남학생 2명입니다. 학교 근처에 있던 경찰은 총성에 즉각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대응했지만 범인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사람은 없으며 병원에 후송된 학생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이들 피해자 중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 오버브룩 고등학교는 1시간가량 폐쇄됐습니다. CNN은 총기 폭력 아카이브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20일 현재까지 최소 60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력 폭력 아카이브는 2014년 총기 난사 집계를 시작했는데 해마다 사건 수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17건에서 2020년 610건, 지난해 690건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올 들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소 3,179명입니다. 이 중 637명이 사망했고 2,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피해자 3,267명 중 645명이 숨졌고 2020년에는 2,873명 중 4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2일 밤에도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있는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그 사흘 전인 19일에는 콜로라도에 있는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0명이 다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기존 $20,000 이상의 결제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60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온라인이나 송금 앱을 통한 결제와 상품과 팁 등 소액 결제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 전해드립니다. 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규정 강화로 세금 보고 양식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0,000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지만 내년도부턴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를 넘을 경우 세금 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 $20,000 이상의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3%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국세청 IRS에 따르면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셀을 통한 은행 계좌관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RS는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은 최소 수천 장에서 수십만 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규정 강화는 IRS가 자영업자의 크레딧 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현미경 수준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1099K에 보고된 카드, 웹과 앱 매출이 동종 또는 유사업종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IRS가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회가 논란 끝에 $20억 규모의 퀸즈 아스토리아 개발 계획인 이노베이션 퀸즈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규모로는 퀸즈 역사상 가장 큰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노베이션 퀸즈 프로젝트와 브루클린 이노베이티브 어반 빌리지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베이션 퀸즈는 아스토리아 37가와 노던 블러워드 사이 35에베뉴와 36에베뉴 사이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약 3,000가구의 초고층 럭셔리 주상복합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초 이 지역을 대표하는 줄리원 뉴욕시 의원은 재개발로 인근 렌트가 올라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시 공사에서 전체 유닛 중 45%, 1,436세대에 달하는 비율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가구로 배정하겠다고 수정하면서 원시 의원도 찬성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초안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이 25%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새 학교 건립과 뉴욕시형 아파트 수리 등을 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이날 시의회가 함께 승인한 브루클린 이노베이티브 어반 빌리지엔 2,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중 200가구는 시니어, 100가구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될 계획입니다. 시의회 승인을 거친 프로젝트 개발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성폭행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1년 동안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의회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발효된 첫날, 패션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이진 캐럴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고,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캐럴은 법원에 낸 폭행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은 빠르면 내년 4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엘리나 하바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성폭행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1년 동안 일시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과거 수년 전에서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들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 피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진상규명이 어려워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경우가 많은데 이런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헬멧도 없이 5탄을 걸치지 않는 알몸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던 여성이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마약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풀려난 이력이 확인됐으며 정신질환 문제가 의심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초 제보자인 티파니 쿠달리에 따르면 그는 플로리다주 레이크 카운티에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왼편에서 한 여성이 살색 레깅스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높여 자신과 오토바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해당 여성은 살색 레깅스가 아닌 나체 상태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달리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을 더 확인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직 플로리다주 레이크 카운티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 오토바이를 탄 여성은 주위에서 촬영을 하던 상관 않고 묵묵히 운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쿠달리에 따르면 이 여성은 교통신호까지 완벽하게 준수했다고 밝히며 만약 내가 나체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나는 교통신호 따위는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여러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여성은 최초 제보자에게 발견된 지점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해당 49세 여성은 마약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주간 수감됐었으며 현재는 기소유예 상태로 풀려난 상황이고 정신질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원이 공개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찍히기 약 1시간 전 이 여성이 상의만 입은 채 병원에 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고강도 통화 긴축 영향으로 미 경제가 내년 침체에 진입할 확률을 50%로 봤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조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연준은 또 실질 가계 지출의 성장 부진, 글로벌 전망 악화,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가장 두드러진 하방 위험이라며 물가 상승률의 지속적인 완화를 위해 추정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 긴축이 필요한 점도 추가 하방 리스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른바 금리 속도 조절론이 거론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지역 증가, 한겨울을 앞둔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적신호도 켜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이 2022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전체의 경제 개발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과 펜실베니아주를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매체 시티앤스테이트 뉴욕이 최근 발표한 뉴욕 경제개발 분야 파워 100인의 케빈 김 국장은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NYC & 컴퍼니의 프레드 딕슨 등을 앞선 9위에 올랐습니다. 매체는 케빈 김 국장이 뉴욕주 대마초 소매점 판매 허가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민자 소상공인 아들로 성장해 현재 뉴욕시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부서 최고 국장에 오른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55만 건으로 4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열 상태였던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연달아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 데 이어 컴퓨터 제조업체 HP가 최대 6,000명 감원을 발표하는 등 해고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패밀리 재단이 제28회 설봉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메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등 북동부 13개 주에 있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 증명서, 추천서, 에세이, 이력서 등입니다. 장학금은 약 20명에게 $2,000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2차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2023년 1월 28일까지 통보합니다. 접수 마감은 선착순 60명이며 12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재미동포 자녀들의 교육, 문화적 지원을 위해 고 유재두 회장이 설립한 유패밀리 재단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 전역에서 수많은 장학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